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025년 10월에 시행된 고2 학평의 독서, 편견이란 무엇인가 지문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 지문과 나 지문이 나오죠. 가에서는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의 이제 관점에서 좀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학자의 관점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중요시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같이 좀 볼게요. 자, 데카르트는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선입견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 이것의 예시로 든 게 뭐냐? 전통, 습관, 관습, 공동의 의견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즉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이것이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데카르트는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감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감각하거나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선입견과 이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떻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그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이 선입견, 그리고 그것과 이성, 이것의 이제 대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물에 막대기를 넣어 놓으면은 그 막대기가 좀 꺾여 보이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오류죠. 실제로 꺾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 자, 또한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각으로는 안 되고 이성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걸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를 뭐 후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이성으로 하고 싶지만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돼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이전에 받은 교육, 이 교육이라는 것 역시 우리의 이성에 의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교육을 하는 것 역시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뭐 이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성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방법적 회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 방법적 회의.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에 받아들인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거. 자, 그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예요. 생각하고 있는 나죠. 우리는 그걸 사유하는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말이겠지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게 바로 요거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의심했을 때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남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데카르트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자아만이 남게 된다. 사유하는 자아가 되면 이성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하이데거인데요. 하이데거는 이제 데카르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발판 삼아 이해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선입견이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데거는 이제 선입견이 오히려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좀 자세히 볼게요.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가진 채 세계와 만난다. 이 세계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선입견은 이제 세대 간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건 세계에 관여하는 것, 세계 안에 살면서 세계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세계는 직접적인 활동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천적인 차원을 가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선입견을 통해서 배워온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수정하고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인간이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온 시간 속에서 형성되므로 인간 존재의 유한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인간 존재는 언제나 특정 역사, 사회, 관계 등 자신이 존재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역사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인식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다시 해석하고 발전하고 또다시 해석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그걸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 무엇이냐? 바로 숙고라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숙고를 활용해 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숙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이제 그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인 이유가 뭐냐? 인간 존재가 포함된 그 세계랑 인간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을 다 그런 선입견들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지 이성적 판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하이데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해석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주체인 인간 존재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법을 중시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가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제 뭐 구성된 문제들이 종종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진정한 알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지식을 의심하고 제거하여 순수한 사유하는 자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죠. 자, 하이데거, 동의하기 어렵군요. 당신이 제거하려는 그 지식, 즉 선입견이야말로 인간이 이해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발판입니다. 당신의 방식은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데카르트를 비판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이해가 지닌 역사적 특성을 무시하고 이해의 실천적 차원을 간과하는군요. 오, 여러분,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하이데거는요, 여러분, 인간을 이제 아까 뭐라고 이제 규정을 했었느냐? 현존재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특정 역사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라는 것은 그러한 삶, 역사와 사회, 그러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카르트는 반대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모든 지식을 제거하고 이제 순수한 자아를 찾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데카르트의 방식을 하이데거는 이제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 3, 4, 5번은 어떤 점에서 답이 될 수 없는지도 볼게요.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 판단의 오류를 교정해야 한다는 핵심을 놓치고 있군요. 여러분, 판단의 오류를 이성으로 교정해야 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요것은 데카르트의 개념이죠. 이거는 데카르트의 개념입니다. 3번,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학습자의 자기인식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군요. 여러분, 이것 역시도 데카르트의 교육관입니다. 데카르트의 교육관이고요. 4번, 과학적 지식만이 객관적 세계를 서술할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있군요. 여러분, 이 과학적 지식만을 맹신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데카르트에게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여기 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5번, 해석의 순환 과정을 통해 선입견을 발전시키면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군요. 이제 그 하이데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의 순환 과정을 통해 선입견을 발전시키자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한 인간의 이해는 완결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문제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5년 10월에 시행된 고2 학평 독서 영역의 대기 모델링, 자료 동화,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지문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학기술 지문이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대기는 연속적인 유체로 사방으로 운동한다. 이제 대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수치 예보라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수치 예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수치예보의 개념입니다. 이제 대기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방정식들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자, 미래의 대기 상태를 모의하고 기상현상을 예측하는 과정이다. 자, 그럼 이 미래의 대기 상태를 모의한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근사해를 구해서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는 겁니다. 근사해예요. 그래서 가까운 값을 찾는 거고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되느냐? 자, 일단은 모의할 대기 영역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면요. 자, 지표면에 수직인 연직 방향으로 이 층을 나누고요. 각각의 층은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격자로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게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느낌 오세요? 자,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약간 요런 느낌의 이제 그게 되겠죠. 육면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날씨를 예측할 영역을 이렇게 육면체로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라고 하는 건 육면체의 공기덩이들의 집합체가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시간 간격마다 계산이 된대요. 이 개념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해상도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 이제 어떻게 해야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격자점 간의 거리가 좁을수록 높고
연직 방향의 층수가 많을수록 높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좀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이 시공간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대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바로 그 값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세요. 공간 분해능은 격자점 간의 거리로, 시간 분해능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서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자가 촘촘할수록 우리가 당연히 더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똑같은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을 우리가 이걸 전체 덩어리로 하면 당연히 세밀할 수가 없겠죠. 여기랑 막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격자를 이렇게 뭐 심지어 더 나눠서 하면은 여기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격자점 간 거리가 작으면 더 세밀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뭐 엄청 긴 시간 동안 했으면 여기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대기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죠. 막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잘게 쪼개면 여기선 이랬고 뭐 여기선 이랬고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은 서로 관련이 있다.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눈 값을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으로 둔다. 자,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 나오기 되게 좋겠죠. 그래서 공간 분해능을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속도로 나눈다. 이게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자, 대기가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격자점 간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하게 되면 변수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를테면은 이제 이게 그 땅이라고 칠게요. 이 땅이에요. 자, 이 땅을 우리가 격자점을 뭐 이를테면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한 15초로 하자. 15초 하고 엄청나게 높게 넉넉하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대기가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자, 대기가 이동하면서 15초 안에 이거보다 더 넓은 양을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15초 동안. 그러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 15초 안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변수값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려서 우리는 이거를 이 공간과 이 시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평 방향의 그래서 공간 분해능을 2배로 높이면 이 연직 방향의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도 각각 2배로 높여서 결국에는 전체 계산량이 2의 4제곱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6배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 계산량에 대한 얘기도 문제로 여러분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자, 그래서 3차원 공간의 세 축과 축이 3개예요. 그거랑 시간 차원, 그래서 4개죠. 그 각각 계산량이 2배로 증가하게 되니까 4가지였잖아요. 그래서 2의 4제곱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계산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어떤 경계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대기를 세분화했으니까 계산하기 위한 조건 설정이 필요한데, 자, 일단 초기 조건은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격자점마다의 대기 그 상태를 개별적으로 부여합니다. 뭐 평균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초기 상태를 설정하고요. 그 후에 경계 설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육면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단, 상단, 측면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단부터 보면요, 여러분 대기가 지표면 그 땅을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 부분 하단 경계에서는 대기의 연직 운동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표면 부근에서는 이 대기와 땅 사이에 에너지의 이 교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경계에서는 그러한 에너지의 흐름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단 경계에서는 이제 연직 운동은 없다고 가정을 하지만 어쨌든 대기의 지표면의 에너지 흐름은 반영한다.
요것이 이제 하단 경계에서 일어나는 그 조건 설정이에요. 자, 다음. 상단 경계에서는 자,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연지 운동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최상층 고도에서는 연지 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직 속도를 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단 경계에서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다 보니까 최상층 고도에서 이걸 0으로 설정을 해버렸을 때 영역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는 에너지가 반사가 돼버려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모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결국에는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쓰는데요. 첫 번째로 영역 내부의 감쇄층, 점점 에너지가 흡수되도록 하는 층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도를 80km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상층 고도가 이거보다 높으면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하고요. 그거보다 낮으면 이제 그 감쇄층을 두어서 그걸 작용하는 게 흡수되게 하는 게 더 주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측면 경계죠. 자, 이 측면 경계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 무엇이냐? 지역 모델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지역을 측정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측면이 필요하죠. 그럼 어떨 때는 측면이 필요 없느냐?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측면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역 모델에서는 필요한데, 자, 이 측면 경계에서는 계속해서 이 대기의 유출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전지구 모델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제 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대기의 유출입을 이제 변수를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맞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 경계 조건까지 설정하는 방식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분해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격자점 간 거리가 좁을수록 높아진다. 그죠, 여러분? 격자점 간의 거리가 좁아야 높아진다고 했어요. 다음, 층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다음,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높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시간 분해능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시간 분해능의 그 시간 간격은 짧을수록 작을수록 그 값이 작을수록 이제 분해능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옳지 않은 거 답이 되겠고요. 5번,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은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거는 왜 맞죠, 여러분? 우리가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이제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눈 값, 이것이 이제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5년 10월에 시행된 고2 국어 영역의 독서, 형법 총론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 범죄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법에 따라서 어떻게 규정이 되고 또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그 죄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법이라고 하는 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규범인데,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 하려면, 자, 첫 번째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돈을 훔쳤다 이런 것들을 절도죄라고 하는 그런 구성 요건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위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그래서 구성 요건에 이게 해당하더라도, 첫 번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 이런 거는 우리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라고 보지 않고요. 자,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범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이 돼야, 그래야 범죄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예시 나와 있지만 3살짜리 아기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아이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범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따릅니다. 자, 그래서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책임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자, 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적정성의 원칙과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이중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밑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약간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자, 볼게요. 자,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수를 판단할 때 죄의 수가 하나면 일죄, 죄의 수가 여러 개면 수죄라고 하는데요. 자, 일죄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래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 자,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무엇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논리적 관계를 따졌을 때에는 결국 하나의 구성 요건만 적용되는 경우.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법조 경합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적을게요. 이 법조 경합,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자,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위조했으면 이 각각은 사실 구성 요건만 따졌을 땐 여러 개의 구성 요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도 해당하고 인장 위조죄도 해당하네 이렇게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서 인장을 위조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요거 말고 여기에만 이제 사문서 위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을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하나로 이제 한 겁니다. 자, 일죄 개념 한번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수죄입니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과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이 있다. 자, 그래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험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시랑 같이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한 개의 행위예요. 한 개의 행위인데 그 돌을 던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리창을 깼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자,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하냐? 가장 무거운 죄. 자,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선생님도 이제 정확한 법의 그 형량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상해죄가 뭐 징역 뭐 3년이고 뭐 손괴죄가 징역 1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시를 든다면 더 무거운 상해죄만 이제 적용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다음으로 실체적 경합입니다. 자, 실체적 경합은 이제 여러 개의 죄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행위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합범이라고 부른대요. 자, 이때는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범죄에
A죄 그리고 B죄를 전부 다 저질렀어요. 개별적인 행위와 개별적인 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 얘는 원래 이제 벌을 주기를 자, 얘는 원래 벌을 주기를 어떻게 주기로 되어 있냐면 법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10년짜리예요. 너무 무거운 죄고 B죄를 지었는데 이건 뭐 5년짜리예요. 이럴 때 얘네들을 단순히 합쳐서 그럼 이 사람은 15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무거운 죄, 10년짜리를 일단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가중해서 형을 산정한대요. 그래서 단순히 15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좀 고려해서 10년을 기준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한 거죠. 뭐 C 죄가 뭐 2년짜리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뭐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 합산을 했을 때는 범죄의 예방 효과가 중복이 되고 행위자의 책임 한도를 넘어서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 여러 개의 행위로 성립시킨 그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보기를 제시하고 그 보기에서 특정한 사례가 나오는 경우들이 문제로 좀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례를 우리가 지금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에 적용을 시켜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문제는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의 상황에 윗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죠. 자, 일단 보기 내용을 볼게요. A는 은행에서 1억 원을 강취했다. 강도죄죠. 강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도주하던 A는 자신을 뒤쫓는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쏘아 살해했다.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강도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두 가지 죄의 구성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A의 두 범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부분 조건 그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 이제 실체적 경합에 있는 요거죠, 조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를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일단 만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의 행위는 법조 경합 관계이므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로만 처벌된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의 논리적 관계로 이어지지 않죠. 돈을 훔친 행위와 살해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별개의 행위와 별개의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조 경합 1죄가 아니죠. 수죄입니다. 수죄. 그래서 일단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2번 A의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자, 지금 A의 행위를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적 경합은 뭐였냐면요,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개의 그 죄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돌 하나 던져가지고 상해와 그 재물손괴가 동시에 일어난 그런 걸 상상적 경합이라 했죠. 상상적 경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3번 A의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의 법정형을 단순 합산하여 처벌해야 한다. 여러분, 아까 그런다고 안 했죠? 단순 합산 안 한다고 했어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4번 A의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네, 요게 일단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A가 저지른 두 죄는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가중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5년 10월에 시행된 고2 학평 문학의 한조 삼성기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원 곽후가 얼음빛 냉정한 얼굴로 차갑고 매섭게 말하였다. 자, 지금 참 인물들이 좀 여러 나오는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보시면 이 곽후가 뭐라고 말하느냐. 윤회를 2번 하였사오나 환생을 2번 했는데 이 한나라와 외진원은 수백 년이 지나도 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는 여태자의 후궁이 되어 왕손을 낳았으나 이제 공손비에게 은총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깊은 궁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태자가 원통하게 죽음에 첩 또한 태자의 뒤를 따랐다. 남편을 따라 죽은 그런 이제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서 다시 태어났는데 부귀한 가문의 귀한 딸로 태어나서 전생에 억울함을 씻고 이제 이 여태자, 이 첫 번째 생에서의 이제 남편이겠죠. 이 사람의 그 재생한 광무제 유수를 만나 수견을 맺을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생에서의 남편이 또 다시 2번째 환생했을 때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수의 집안은 동기가 많고 비난한데 비하여 신첩의 집안은 아주 부유했다. 그래서 이제 곽후가 부유하고 유수가 오히려 가난했지만 어쨌든 시집을 갔대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고 아주버니와 시누이를 공경하며 시부모를 봉양했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친정집안의 재산으로 남편이 천하를 도모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부유했던 이 곽후의 집안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제 남편이 이 유수가 천하를 도모하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내조한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데 그 후에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래서 아주 억울함과 원통함이 뼈에 사무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헌신짝처럼 버리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뭐처럼 이런 거 뭐뭐같이 뭐뭐인 듯 이런 거 나오는 거 직유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법이 활용된 부분은 여러분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꼭 같이 체크를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어찌 뭐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않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질문인가요? 제가 정말 뼈에 사무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뼈에 사무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서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서리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2번째 삶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렸고 나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의 윤회 기쁘지 않다. 모두 너무 불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가 참 재밌는 부분이죠. 이번 윤회에서는 음양을 바꾸어 신첩은 남자가 되고 유수는 여자가 되게 해서 내가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별을 바꾸어서 환생하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듣고서 아이고 참 원통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남녀를 바꾸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작고 자약한 몸이 변하여 헌정보가 되었다. 남자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유수는 순식간에 꽃다운 여자의 몸으로 변했다. 이제 유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뭐 달을 숨게 하고 꽃을 부끄럽게 할 만하였으며 뭐 물속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 가라앉고 어떠할 만큼 아름다웠다.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와 비유적인 표현들을 활용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묘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이제 주변 인물들까지 환생을 해가지고 어쨌든
태어났는데, 자, 이제 강왕, 이 곽후예요. 남자가 된 곽후고요. 이 조수아가 여자가 된 유수입니다. 그래서 강왕이 조수아와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삶, 두 번째 삶에서도 결혼을 했었는데 이 세 번째 삶에서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위옥희, 이게 이제 곽후와 각별했던 사이였던 시누이가 환생한 건데요. 이제 혼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수아를 두고서 또 혼인을 했잖아요. 그 조수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노발대 말하여 베개를 베고 누우니 어쩌고 하면서 가을 물결같이 맑은 두 눈에 직유법도 나왔습니다. 노기가 등등한 가운데 두 뺨에는 근심과 원한이 가득합니다. 왜요? 위옥희와 혼인을 했잖아요. 너무 질투가 지금 막 나는 거예요. 자, 과인이 죽지 않았는데 제울로의 박복한 청상 호러미 모습이 어찌 된 일이오? 자세히 곡절을 알고자 하오. 저희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 자, 이 몸이 호럼이나 과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리적 표현입니다. 진짜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 처지가 지금 호럼이나 과부랑 다를 바 없다. 왜냐? 네가 이미 위씨를 만났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이 스스로 깊은 방에 거처하며 세상을 마치려고 한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같으냐? 이제 그 전생에서 곽후와 이제 그 유수가 겪었던 그 일과 같은 일을 반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유수가 이제 곽후를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곽후가 겪었던 그 일을 유수가 지금 여자가 되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별이 바뀌면서 그러한 권력 관계도 역전되었다. 자, 여기 지금 빨간 글씨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이 성별과 권력 관계의 역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여성의 주체성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체적인 여성이 나오는 또 다른 소설들과 이제 연계지어서 이렇게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씨는 당초 과인과 혼인을 약속했던 옛 정인이요. 또한 남도 땅에서 세운 큰 공은 갚을 길이 없고 과인을 평에서 구한 은공 또한 적지 않소 하면서 내가 결혼한 게 뭐 어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수아가 막 탄식을 하면서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배옷을 입는 궁벽한 선비의 아내가 되어 보리밥과 푸성기 반찬에 만족하고 나무뿌리와 고사리를 캐며 살기를 항상 원하였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정을 좀 더 중시하면서 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 부부가 둘이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걸 원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참 마음이 번잡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세가 불안함을 생각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편집자적 논평이죠. 여러분, 작품 속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보이면 거의 대부분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중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자, 또한 개판은 본래 성품이 뭐가 나지 않았기에 성격이 직접 제시된 부분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간접 제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이제 뭐 행동이나 그런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직접 제시, 얘는 이렇다라고 하는 직접 제시가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옷 같은 자태, 달빛 같은 광채 이런 비유적 표현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제는 윤회보응에 따른 곽후와 유수의 환생, 이렇게 하는 불교적 윤회보응을 주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는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거 되어 있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서술자가 직접 기입하여 인물의 심정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우리가 요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편지조선운평 아까 나왔던 부분 어디에 있었느냐면 뭐 그 신세가 불안함을 생각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판단을 드러내는 부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이 됐어요. 비유적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위에서 헌신짝처럼 버리니 신첩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어찌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헌신짝처럼 이런 비유법이라든지 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 쓰였습니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서를 나타낸 거 맞아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까 제가 그 막 되게 아름답다고 했던 그 달을 숨게 하고 꽃을 부끄럽게 할 만하였으며 물속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 가라앉고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 그 유수가 이제 여자가 된 것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인물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그죠? 본래 성품이 뭐가 나지 않았기에 라고 하면서 직접 제시하는 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쓰였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대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2025년 시행된 고2 10월 학평의 문학 G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이 두 개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제 회사라고 하는 공간과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에서 이 주인공 그가 어떤 역할 또는 뭐 어떤 상황으로 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실 내의 직원이래야 김 실장과 사진기자 미스터 윤 그리고 타자수 미송과 그가 전부였다. 자, 그런데 이 김 실장의 실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른 이미 그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 이 실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뭔가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단서가 되죠. 자, 뭐였냐면요. 자, 퇴근 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그 퇴근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페이지의 원고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무능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 자기가 퇴근 시간이 다 되기까지 한 페이지도 완성하지 못한 문제점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래, 바로 그 살찐 쥐 탓이야 라고 하면서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회피하는 모습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때 실장이 부릅니다. 미스터 정. 자, 그런데 그 미스터라는 호칭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느껴서 낯을 불키고 있어요. 자, 퇴근 전에 원고 올려봐요. 네, 그런데 다 못 썼나요? 네, 그게 몇 장까지 나갔어요? 글쎄, 그게. 자, 지금 그는 제대로 대답도 잘 못하고 있고, 실장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못 쓴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질책하면서 계속해서 캐묻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쓴 걸 보여주세요. 아직이라니 도대체 몇 장을 썼단 말이에요? 아이고 쯧쯧 살째나 붙들고 있었으면서 헛공상만 했고요. 미스터 정의 성실성이 의심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질책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막 자존감이 다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교활하게 웃으면서 내일은 끝내도록 해요. 갑자기 따뜻하게 또 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 실장은요 엄청나게 이제 무섭고 위압적인 태도로 이제 질책을 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주 따뜻한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상전의 따뜻한 태도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순간에 태도 변화, 태도를 변화시킴이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김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태도를 갑자기 바꾸는 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정말 효과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를요, 주인공을. 어쨌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나이가 어쨌든 자기 또래이거나 자기보다 더 어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뭐 저항하거나 반항하지를 못하고 그냥 어떻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원고용지에 그 나이 37, 36, 35 요거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끄적이면서 그런 것들로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가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러나 그가 말했던 모든 생활이 오늘도 여전히 싹수노랗게 틀려있다는 것, 그리하여 다시 싹수노란 또 하나의 테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 이 싹수노란 또 하나의 테두리에 대해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자신의 무능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더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가야 하죠. 자, 거기를 그 공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그가 대문을 들어서면서 짓게 되는 미소며 헛기침은 애초 마지막 오는과는 아예 거리가 멀었다. 자, 이 미소나 헛기침은 뭐냐면요, 그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직장에서의 괴로운 것, 그런 심정들을 감추기 위해서 미소와 헛기침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미소며 헛기침은 사실 가당찮은 억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이 소왕국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야 어쨌든 얼마나 힘들었든 집 안에서는 700만 불의 사나이거나 슈퍼맨이거나 무적의 검객이거나 세도가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의 역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집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나고 멋진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설픈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자, 가족을 위해서요. 자, 근데 집에 들어오자 또다시 새로운 뭔가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뭐냐면, 자, 아무도 그에게 휴식을 주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옆집 아이와 싸운 생채기를 보이면서 복수전을 조명했고, 아내는 쥐의 횡포를 호소하면서 얼른 쥐를 잡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어쩔 수 없이 힘든 몸을 이끌고 쥐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 쥐가 사람이 없는 낮 동안에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거죠. 주인공이 없었던 그 시간에는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쥐도 분명히 밤이 되면은 목숨을 건 추적극이 벌어질 걸 알았을 텐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를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보세요. 그 쥐의 모습을 보면서 상무나 김 실장 앞에서 기다란 손과 발을 늘어뜨린 채 서 있기만 하던 그 자신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쥐의 모습을요, 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상무나 김 실장 앞에서 그는 여러분 뭔가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그 폭력의 앞에서 이제 놓여있는 그런 약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강자였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쥐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했느냐? 이 잔악한 도구를 휘두르는 그 폭력의 가해자가 자기 자신이 되고, 저 앞에 있는 그 쥐가 그 상무 앞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방방하게 주저앉아버리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사회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소시민 가장의 비애와 자기 성찰, 이 자기 성찰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중요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그 공간의 대립성, 그걸 통해서 각각의 공간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그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마지막에 나온 이중적인 자신의 태도, 누군가의 앞에서는 약자로 존재하지만 또 어떤 존재 앞에서는 자기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에 대해서 이 인물이 성찰하고 있는 것, 그런 것까지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기 내용 보시면 1980년대 산업화 사회의 소시민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무력감과 소외를 느끼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들은 거대한 조직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가정에서는 또 권위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의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소시민의 내면적 갈등과 비애는 당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한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인물이 각각의 그런 공간에서 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볼게요. 1번, 김 실장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그의 모습에서 조직사회에 순응하는 소시민의 무력감을 엿볼 수 있군. 그죠, 여러분? 이 그가 김 실장 앞에서 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냥 질책을 당하기만 하잖아요. 거대한 조직 앞에서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집에 돌아와 슈퍼맨 흉내를 내는 그의 모습은 권위적인 가장의 역할을 요구받는 소시민의 압박감을 보여주는군. 여러분, 이것도 맞죠? 그는 밖에서 이제 모습과 달리 집에서는 막 이제 여러 가지 슈퍼맨이라든지 뭐 검객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3번, 그가 쥐를 잡으려다 주저앉는 것은 소시민이 겪는 내면적 갈등이 자기 성찰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는군. 그렇지 않죠. 자신이 이제 뭐라는 걸 깨달은 거냐면 가해자이자, 그러니까 이 쥐에게는 강자예요.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쥐와 같은 피해자이기도 하죠. 그 실장 앞에서는. 그러한 이중적 현실을 깨닫고서 느끼는 뭐라고 할까요? 무력감, 허탈감, 이런 것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해소 이런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도 볼게요. 직장에서 무능을 살찐 쥐 탓으로 돌리는 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소시민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번, 직장과 가정의 대립적 공간 설정이 소시민의 이중적 압박과 당대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도 맞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무력한 개인이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 압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025년 10월에 시행된 고2 학평의 문항에서 3위인국과 한양 궁궐도기 이제 같이 복합 지문으로 나왔죠. 이 지문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3위인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정철의 3위인국으로 좀 유명한데 제목은 같지만 다른 작가의 작품입니다. 내용 좀 볼게요. 구중궁궐 님 계시니 만날 길이 요원하다. 자, 이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이미 계신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곳에 이제 이미 계시니까 만날 길이 요원하대요.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임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일들로 소이간식하시니 건강은 어떠신지 얼굴빛도 파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임에 대한 굉장히 그리움, 걱정,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아주 화자의 충정, 깊은 충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정상으로 겨울 기록에 따라 석양의 빛 잠깐 뜨니 사랑하는 겨울의 빛 잠근심을 놓여낸다. 이웃의 70녀 손짓하여 불러와서 대바구니 옆에 끼고 미나리 캐어보니, 자, 살지고 연한 맛을 님에게 드리고저 받들고 바라보니 천리의 뉘 전할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주인공이 화자가 미나리를 캤는데요. 이 미나리를 왜 캐냐면 그 맛을 님에게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나리라고 하는 소재는 화자의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임에게 전하고 싶지만 드리고 싶지만 전할 방법이 없어요. 전리에 뒤 전할고 그래서 싸고 다시 싸서 베개맡에 놓아두고 베개맡에 놓아두었습니다. 자, 사창 지는 달에 첫 잠을 잠깐 드니. 자, 이 첫 잠에 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꿈을 꾸게 되죠. 자, 이 꿈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임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잠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임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첫 잠 잠깐 드니 나비가 정주되어 인도에서 가고 가니 옥루 높은 곳에 화촉이 찬란한데 오간을 잠깐 열어 너로구나 웃으실세 님을 만난 거예요. 평생 생각던 얼굴 정말 이러하시던가 정성을 다 기울여 말씀을 드릴제 심간을 떼어내고 뼈를 온통 다 갈아도 아픈 줄 전혀 몰라 무진무진 더하였네. 여러분 심장과 간을 떼고 뼈를 온통 갈아도 아픈 줄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정말 이 화자의 극진하고 간절한 그 정성을 과장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깊은 정성 가약이 늦어가니 이팔 정춘 고운 눈썹 반이나 마려웠네. 화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버렸습니다. 자, 비단잠은 옥진병의 향내가 점점 적다. 하물며 새 밑에 근심 더욱 깊어. 초목이 시들고 미인도 늙어가니 젊은 날 못 만나고 늙은 후에 서로 본들 가슴 속 사인정을 어느 결에다 펼칠까. 자, 지금 보세요. 초목 그리고 미인 이건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초목은 시들었고요. 미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편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유한한데 젊은 날에 못 만나고 늙은 날에 서로 보게 된다면 이 내가 쌓여있는 이 정을 펼칠 수 있을까? 다 펼치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검은 고를 무릎 위에 비껴놓고 장상사 한곡조를 우조로 슬핏하니 쌍봉이 넘는 듯 고학이 울고 가는 듯 각은 깊고 달이 높으니 하늘도 점점 높다. 줄줄이 슬픈 소리 내 마음 일렁인다. 자, 지금 한곡조를 슬피 탄다. 검은고를 지금 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이제 상적 분위기 드러나고 있고요. 자, 거기에서 쌍봉이 넘는 듯 고학이 울고 가는 듯. 자, 우리가 이런 비유적인 표현 특히나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표지가 되게 분명하죠.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 듯이 쓰였네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슬픈 소리 때문에 내 마음에 일렁인다. 지금 검은고의 그런 슬픈 소리가 화자의 심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풍이 슬쩍 불어 임 계신데 돌아가면 한밤중 베개 위에 부디부디 느끼시리. 답답하고 그리운 때 하늘을 바라보니 넓고도 높은 기상이 아니 님이신가. 이 넓고도 높은 기상이 님이라는 거예요. 그 님에 대한 예찬과 경외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평생의 우러름이 진실로 하늘 같은 내 님이라. 임에 대한 충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어라 천명과 전시 정한 때 있으니 추당에 만부용되어 수용하며 기다리려 하노라. 그러니까 임에 대한 충정 지키면서 자기는 현실을 감내하고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자가 임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영원한 충성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양궁궐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궁궐도기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고전 수필이죠. 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이 생각해보니 산수를 그린 그림은 예부터 있었지만 대궐을 그린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풍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산수는 만고의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지만 대궐은 사람에 따라 지어졌다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산수는 변하지 않는데요. 불변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궐은 사람에 따라 지어졌다 무너지니 유한한 존재입니다. 변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러한 산수와 대궐의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뀌지 않는 산수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궁궐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고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과 기쁨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연쇄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자, A, B인데 그 B를 또 이어서 B, C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쇄적 표현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의 군주가 험난한 산하와 화려한 대궐을 보며 마음속으로 험난한 산하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으며 화려한 대궐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산하가 험난하니 누가 침략할 수 있겠으며 화려한 대궐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글쓴이의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좀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평소 그림을 펼쳐보시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진짜 생각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글쓴이의 추측입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무상한 법이니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을 어찌 항상 소유할 수 있겠는가? 선대 임금들께서 비바람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으며 부지런히 대궐터를 살펴보신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선대 임금들이 이 대궐터를 이렇게 부지런히 살펴보신 그 일, 그것이 무엇 때문인 거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를 좀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망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늘 안일한 거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그림이라는 건 감상용이 아니다. 성상의 안목을 기르고 덕을 닦는 도구다 라고 하면서 이 병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을 보고서 경계하고 깨우칠 줄을 몰랐던 그런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물길이 터지듯 힘차고 알록달록 아름답기야 하겠지만 당시 군주의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의 그 생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전하께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중궁궐 깊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먼 곳의 산수와 드넓은 대궐을 한눈에 명료하게 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관을 가까이에 두고 보시려고 하신 거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뻐할 만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보이면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마음속으로 경계하면 정사에 실천하며 정사에 실천하면 나라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연쇄법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연쇄적 표현. 경계하고 경계하면 실천하고 실천하면 이렇게 그래서 다스림이 근본이 날로 두터워질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반고와 왕연수, 여기 반고, 왕연수 여기 위에서 나온 사례죠. 이 시를 또다시 얘기하면서 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고 송경의 무일도와 이덕유의 단의잠에 연연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성스러운 자손이 이 명풍을 마주보면 매번 오늘날 전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을 것이다. 명풍을 통해서 후대 왕에게도 이러한 임금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임금님이 이러한 자세를 좀 가지시라고 내가 글을 썼다 라고 하는 글의 목적을 마지막에 밝히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소재의 의미를 묻는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가히 미나리와 나의 병풍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미나리는 아까 뭐였나요? 자,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임에게 바치려는 자신의 정성, 또 충정이라고도 하죠. 정성의 소재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나의 병풍은 또 뭐였나요? 임금에게 이제 흥망을 경계하고 덕을 닦도록 하는 뭔가 교훈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자의 충성심 똑같이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답은 몇 번이 되느냐? 3번이 되겠습니다. 화자 또는 필자의 충정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5년 10월에 시행된 고2 학평 문학 고운 심장과 스승의 구두 이 복합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고운 심장이라는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좀 주제와 같이 연관지어서 이 소재라든지 이런 시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별도 하늘도 밤도 치웁다. 자, 지금 별, 하늘, 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웁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가운 현실,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한 줄기 가는 어느 난류가 멈추고, 자, 난류라고 하는 거는 따뜻한 거죠. 따뜻한 흐름인데, 이제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지금 다 계속 차가운 현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차가운 현실 밑에서 그나마 흐르던 그 따뜻한 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멈추었대요. 그러니까 즉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진 이 극한의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어. 자, 별도 얼어붙었죠. 그러니까 절망감이 정말 심화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침묵과 정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고 푸른 별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자, 점차 심화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라고 하는 이 시상 전환을 보여주는 그것들은 표현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놔야겠죠. 여기서는 그래도 라는 시어를 통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환이 되겠냐? 지금 이 위에 앞선 부분들에서 다 지금 절망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이 너라는 존재는 서러울 리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는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거니. 그래서 이런 절망 속에서 너를 발견한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이런 상황을 서러울 리 없다고 여기는 고운 심장을 지닌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런 감탄의 표현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밤이 이대로 억만년이야 갈리라고. 그러니까 밤이 이대로 억만년이나 갈리 없다는 거죠. 부정적 현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망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보자면 차가운 이미지 그리고 따뜻한 이미지 그가 둘 다 나오죠. 별, 하늘, 밤, 얼어붙은 이런 것들은 다 차가운 이미지로 쓰였고요. 이제 난류라든지 아니면 고운 심장 이런 것들이 따뜻한 이미지로 쓰였는데 이런 것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다음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암담한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희망을 이제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도라는 시어를 통해서 시상을 전환하는 것.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요. 현실 극복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스승의 구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작품 같이 보도록 하죠. 구두는 쉴 새 없이 낡아가고 장대동 중앙시장에는 새 상가가 들어섰다. 자, 여러분 뭔가 시간의 흐름 느껴지시지 않나요? 구두가 낡아갔대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낡아간 구두를 통해 이제 구두의 주인 스승이거든요. 스승의 고단한 삶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대동 중앙시장에 새 상가가 들어섰다. 자, 이게 낡은 구두와 또 대비가 되는 이 새로운 상가. 그래서 이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이 20년은 좋게 넘은 스승의 서재에서 먼지로 앉고 스승은 넥타이를 푼다. 자,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이 20년은 좋게 넘은 스승의 서재에서, 자, 스승의 서재가 20년은 좋게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이제 연륜, 적어도 20년 동안은 그런 서재에서 뭔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륜을 보여주면서 변함없는 일상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서재에서 이 피곤이 먼지로 앉으며 스승이 넥타이를 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 산 책을 넘긴다. 스승은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도시를 다스리는 정의론과 인권론과 형평론을 안경 너머로 바라본다. 자, 지금 새로운 학문이 이제 이 시대에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이 위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은 자꾸 변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변화하는 세상을 이 스승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승은 낡아가고 구두는 현관에서 낡아가지만 내일도 장대동 중앙시장 새로선 상가를 지나 하룻밤새 또 건물을 지은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이 스승의 구두를 통해서 이 스승이 이제 일상을 살아가고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 자리를 또 지켜가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대조되어 또다시 이 도시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하룻밤새 또 건물을 지은,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승은 낡은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스승이 낡아가는 것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먼저 낡아갈 것인가. 자, 스승님은 마치 낡은 구두처럼, 자, 직유법이죠. 뭐뭐처럼, 뭐뭐인 것, 뭐뭐 것 같이, 뭐뭐인 듯, 요것들 직유적인 표현인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스승은 이러한 낡은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있대요. 자, 이 짊어진다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무거움,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자, 그래서 그렇게 짊어지고 스승이 낡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먼저 낡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화자가 질문을 의문형 어미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답을 딱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단 낡음과 새로움이 계속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좀 주제를 형성하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이 화자가 스승을 관찰하면서 이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의 일상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죠. 다음,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훨씬 더 먼저 낡아갈 것인가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시어가 나오죠. 이제 장대동 중앙시장 이런 식의 시어를 통해서 좀 현실감을 부여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보기의 경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자, 시의 화자는 특정 대상을 향한 거리를 조절하며 자신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상과의 일체감을 추구하며 친밀감을 보이기도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며 객관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거리감은 시의 전체적인 어조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이 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1번부터 볼게요. 가히 화자는 너를 호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자, 이 너라고 하는 그런 이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직접 말을 건네고 있는 건 친밀감과 연대감을 드러내는 이 거리감을 좁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나의 화자는 스승의 행동을 바라본다, 푼다 등으로 묘사하여 이제 관찰자로서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맞죠? 스승의 행동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찰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좀 거리를 유지한 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가는 대상에 대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나는 대상에 대한 담담한 서술을 통해 성찰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상의 이제 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가는 좀 희망과 의지 그런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나는 좀 관조적이고 성찰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가의 오 너는 이라는 감탄 섞인 표현은 대상과의 정서적 합의를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제 감탄사는 화자의 긍정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 극복에 그런 희망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나의 스승은 낡은 구두처럼이라는 비유는 화자가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완전히 해소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그 스승은 낡은 구두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 표현은 스승의 이제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죠. 그래서 뭔가 이걸 통해서 화자가 뭐 자신과 그 대상을 동일시한다거나 그런 뭐 일체감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5년 10월에 시행된 고2 이제 학평에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화법 지문, 그리고 작문 지문,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통합한 복합 지문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이 화법과 작문 복합 지문 하나를 살펴보고 문제를 좀 푼 다음에 언어, 문법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보시면 일단 가, 그리고 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우리가 복합 지문의 경우에는 두 개가 항상 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의 경우에는 회의입니다. 회의. 그래서 학생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이제 뭐 어떤 내용으로 그 회의를 하고 있느냐, 공연팀에게 보낼 답장에 들어갈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징으로는 공연팀 질문을 답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자, 학생 1이 회의의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회의의 목적과 논의할 사항 등을 밝히며 이런 사회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학생 2와 3은 학생들의 반응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각자 할 일을 배분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좀 정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는 그걸 바탕으로 한 편지글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그런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편지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문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제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제 그 연주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의미를 언급하면서 추가 요청 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두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면서 차례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면서 이 내용일치 문제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럼 저희는 직접 이거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볼게요. 자, 이 편지를 읽은 공연팀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하나씩 봅시다. 1번. 공연 준비에 도움이 되는 무대의 크기나 조명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문단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해요. 뭐냐? 무대 조명이나 바닥 조명에 대한 그런 언급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구체적인 무대의 크기나 뭔가 그런 조명의 상태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일단 1번이 잘못됐어요. 2번. 학교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곡의 목록뿐만 아니라 곡들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도 함께 정리해서 보내주었구나. 그래서 이 첨부된 파일에 이 곡을 포함한 다른 신청곡들의 목록과 곡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함께 적혀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3문단 그 내용 고려하면은 적절하죠. 3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에 맞는 공연 멘트를 미리 생각하면 좋겠어. 이 3원단에서 이 축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축제라고 언급하고 있죠. 4번. 축제 당일에 현대시 땡땡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겠어. 이제 요청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시 땡땡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을 연주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3문단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것도 적절합니다. 다음 5번. 공연 중 영상을 활용할 때 조명의 밝기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대 연출을 고민해봐야겠어. 이제 영상을 보여줄 때 무대 조명이 너무 밝아서 영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어서 이 밝기를 낮춰야 한다고 오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이것도 적절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내용일치나 아니면 말하기, 방식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방식에 대한 것들도 좀 꼼꼼히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문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보기의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 언어, 국어, 문학, 시, 소설, 수필기고. 자, 요거 지금 어떤 느낌인지 보이세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은 상이어, 하이어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다는 거 좀 볼 수 있죠. 일단 그다음 소녀, 사람, 여성, 마이너스 성숙. 소년 플러스 사람, 마이너스 여성, 마이너스 성숙. 자, 옷을 벗다, 옷을 입다. 안경을 벗다, 안경을 쓰다. 자, 다음 생각, 사고, 의향, 심경, 구상, 기분, 머리. 여러분이 나를 만날 땡땡이가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자, 지금 이 생각, 사고, 의향, 신경, 구상 이것들은 여러분 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유의어죠, 유의어.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죠. 자, 그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가를 통해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이어일수록 한정적인 의미를, 하이어일수록 일반적인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상이어가 이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 포괄적. 그리고 하이어일수록 어떻습니까? 좀 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어라면 그게 훨씬 더 일반적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뭐 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답은 1번인데 나머지도 좀 볼게요. 자, 2번. 가를 통해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는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요거잖아요. 그 국어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의 하이어죠. 그런데 문학은 이제 문학에서부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문학에서는 상이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라는 것이 이제 뭐 언어의 하이어고 문학의 상이어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쪽의 의미상 뭐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이 포함되는 그런 의미 관계, 뭐 상하 관계는 상대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나를 통해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공통된 의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소녀와 소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반의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플러스 사람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성수도 똑같아요. 근데 뭐냐? 이 플러스 여성, 마이너스 여성 요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된 의미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은 공통적인데 특정한 한 요소가 공통적이지 않고 반대일 때 우리가 반이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나를 통해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들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벗다라는 단어에 있어서 입다가 반의어가 될 때도 있고 쓰다가 반의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개의 그 대립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5번. 다를 통해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어느 경우에나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보시면은 다 유의어입니다. 그죠?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인데 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생각이라는 단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를 만날 사고가 있으면 이건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의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경, 나를 만날 심경이 있으면 이상하죠. 나를 만날 구상이 있으면 이상합니다. 나를 만날 기분이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다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의향 정도는 쓰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보았을 때 우리가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나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의 뭔가 의미에 대한 좀 문제였는데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같이 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금 화법과 작문이랑 지금 언어에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았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